어떤 대통령을 뽑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은 얘가 마음에 들고 이 점은 얘가 마음에 들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둘 중에 누굴 뽑을 거냐, 셋 중에 누굴 뽑으냐 이 선택의 문제인 거니까. 맞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3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우리 시작하기 전에 메타버스 얘기를 엄청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언제 한번 메타버스 특집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하셔야 될 얘기고. 아, 전문가를 모시고. 아, 전문가를 모시고. 그럼요. 전문가를 모시고.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부를 좀 더 하고. 네. 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많이 네. 추워요. 네. 그래서 지금, 입동이 지났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자, 부동산 시장도 지금 요새 움직임 자체가 네, 시끄럽습니다. 특히 대선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줄을 이루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 별별수다에서는 이제 정치 관련된 얘기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워낙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선 관련된 부동산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그런 내용도 좀 뽑았었고요. 자,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별별수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부동산 규제 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강화하자, 윤석열 후보는 완화하자라는 형태로 충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작이에요. 차기 대선 후보죠. 부동산 대선이다라고 불릴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여야의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격화된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부동산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한 분은 기본주택 개념으로, 한 분은 원가주택 개념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다들 아시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특이한 건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 에 대해서도 지금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입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 토지세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분양가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제도를 시행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규제를 풀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들 보셔서 아실 것 같아서 핵심 골자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봤는데요. 자, 일단 사실 어떤 분들의 공약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심 하나도 없이 이런 공약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냥 뭐 편안한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를 좀 하면 지금 현재도 규제가 굉장히 강한데 좀 더 강화하자라는 게 주요 포커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더 강화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또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는 다 풀어주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풀어주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각자 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저는 사실 관심 있게 안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 왔더니 이걸 딱 끄집어 내주셔가지고 한참 봤어요. 그래서 좀 봤어요. 그래서 네. 각 이제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본격적인 제대로 정책집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제 그거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일단 공공주도의 주택 250만 원 공급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주택을 100만 원 배정하겠다. 기본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 중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흔히 알고 있었던 되게 작은 소형 임대주택 말고 뭐 중형까지 포함한 임대주택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본주택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음.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 나라가 돈을 갖고 개인,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뺏어. 그 다음에 헐값에 사오는 거지. 뺏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세금으로 집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고 그 근간에 있는 거는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땅을 뺏어가는 거야. 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본주택에 월세 내고 가서 들어가 사실 분들은 민간의 임대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렇죠. 국가가 임대인이 되는 이걸 갖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좋겠지. 그러나 구조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국가 권력을 부를 더 가져가는 구조다. 민민을 착취하는 거다. 착취하는 거다. 몰라, 이제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니까. 그러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사실은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이제 그럼 반대로 규제 완화 통한 주택 250만 원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게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에서도 분양형 주택 공급한다고 하는 것처럼 네네. 원주민이 갖고 있는 땅을 헐값에 사서 그 다음에 조금 이윤을 묻혀가지고 싸게 다른 국민한테 팔아. 그거를 소유하게 된 그걸 분양받은 국민은 돈방석에 앉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분양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가 개입해서 만드는 분양주택. 이거는 국민이 부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유불리하면 생기지. 국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갖고 와. 뺏어서 넣어줄게. 얘는 부자가 돼. 이 구조잖아.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구조는 네. 그냥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 사업 시행자들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원주민들도 그런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보는 거지. 개발 비용을 더해서 개발을 해서 민간에 팔고. 이게 더 이상적인, 그러니까 섞여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경우는 국가가 나서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거는 민간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사실 이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도시개발 사업인데 우리나라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뭐 이제 대장동 사건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무튼 약간 좀 어긋나게 주로 해서 그죠. 도시개발 사업이 어려워요. 근데 사업 난이도가 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아무튼 주택 공급의 방향 자체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기 위한,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어떤 주택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주택 공급하는 물량은 이쪽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택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국가가 개입해서 임대주택, 월세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인 거고,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당신이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을 어쨌거나 좀 더 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청년 원가주택, 뭐 역세권 첫집 20만원, 30만원 포함해서 50만원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배려계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을 위로 끌어올리지 않고 정말 필요한 쪽만 최소한으로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뭐 그런 걸 주겠다는 얘기고. 네네. 이제 그러니까 딱 그 얘기랑 비슷하네. 무상급식 얘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얘기가 나올 때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체 무상급식 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정말 필요한 그 계층들에게만 더 줄 거냐, 이 가치관의 대립인 거지. 돈 많이 걷어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걸 임대를 많이 지읍시다 이 얘기인 거고, 임대보다는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을 많이 만들어주고, 네네. 그 임대를 위한 지원은 진짜 필요한 사회 배려 계층들에게 좀 더 주자. 뭐 요걸로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을 거라 생각하는 각자가 판단하면 될 문제고, 뭐 제 의견은 아까 나왔잖아요. 저의 성향은 아까 나왔잖아요. 네. 더 이쪽에 가야지. 왜 나라가 나서서 뺏어서 그걸 줘. 땅, 제대로 제값받고 팔게 해주고. 네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거고. 네. 그다음 세제 관련해서는 네.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은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보유 실효세를 1% 인상하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하자 그랬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은 1주택자 양도세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 대출 완화.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을 풀게끔 하려는 정책인 거고, 그렇죠.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은 갖고 있는 새끼들한테 더 채찍을 가해서 이놈이 토해내게끔 해야 된다. 이제 이 정책이 딱 갈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그거죠. 빤히 보이죠. 지금도 최근에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짤이 있어요. 그래요. 뭐가 있냐면 반포 레미안 아파트인가 반포 자이 아파트의 월세였는데요. 장난 아니게 이게 월세가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그 전세 가격을 머금고 임대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월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월세 시대가 됐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임대인들이 순전세를 잘 안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끊겨서 그 전세자금으로 올라올 수 있는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반전세화 그러니까 보증부 월세화가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임대인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유세를 더 강하게 때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조세 전가 현상이라고 하죠. 내가 두들겨 맞는 세금을 세입자 임차인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현상은 더 강렬하게 나타나겠죠. 보유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쪼을 거니까 나만 당할 수 없지. 세금으로 전가하려는 거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옆집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게 되면 그 세금을 받아내는 거는 결국 세입자들이 더 고통스러울 거고 그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생각의 근간은 건설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뭐 또 이 사업 시행자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그렇다. 그걸 줄여서 싸게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근간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건설회사들이 힘들고 하겠지 뭐. 싸게 짓든 말든 그건 잘 모르겠고 이제 후분양제 도입이 눈에 보이는데 네. 아니 사전 분양하면서 무슨 후분양제야 지금 땅도 지금 수용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후분양제 도입 자발적 후분양제들을 지금 하고 싶어서 건설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네네. 후분양제 하면 상승장에서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역할만 하죠. 맞아요. 근데 뭐 하든 말든 아무튼 이 후분양제 얘기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공약이었어. 그리고 맨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된다. 당론으로 정해서 하겠다 얘기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뭐 했어요? 후분양제를 하겠다는 사업 시행자에게 택지지구 불화를 우선권을 주는 뭐 그런 거를 도입하겠다 이런 소리 국토부에서 뭐 연간 뭐 업무계획 뭐 이런 거에서 얘기하다가 결국은 똥줄이 타니까 선분양도 아니고 지금 사전분양 하겠다고 지금 나서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사전청약. 후분양제 도입하면 볼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주택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더 패닉 바잉하지. 야, 저 후분양 언제 기다리고 있냐. 네. 그냥 지금 가서 사자. 더 움직일 수 있겠지. 사실 근데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어진 집을 보고 내가 입지도 적정한가, 품질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되었는가. 이것도 품질도 사실은 이 후분양, 그 품질을 볼 수 있는 후분양을 하려면 완전 후분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 후분양도 60% 후분양이냐, 80% 후분양이냐. 80% 후분양이냐면 인테리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대충 위치만 보고 대략 이 정도 전망이겠구나. 맞아요. 단지 조경은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사야 그쵸, 되는 그쵸.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하겠다는 얘기는 줄 거 다 주고 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완전 후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후분양 그냥 아파트 저지면 가서 보고 사시면 그게 후분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네네. 저진 거 가서 보고 달라는 금액 주고 사시는 게 후분양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네,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부동산 안정화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인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별별 수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제 이렇게 묶어놨던 지금 강력한 양도소득세 규제 정책은 네. 매물 잠김 현상을 강화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투기가지고 제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바뀌어야 된다. 별별 수사할 때 얘기했었죠.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도입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한시적으로 매물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는 주택을 250만 원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을 짓게 네.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쓸게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살 수 있는 매물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투기가해지고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지금은 지정된 시점부터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만 맞아. 그게 아니라 지정된 상태에서 사면 다주택,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이 있는 사람이 지정된 상태에서 사면 이 집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중과세율을 두들겨 맞게 그냥 아예 그냥 딱 등기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지. 등기부 등본상에다.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팔면 되니까 매물이 여전히 언제든 엑시트할 수 있는 구멍은 나와 있지만 그 시점에 유주택자가 더 진입할 때는 그거는 경기가 아무리 풀린 상태에서도 중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거지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진입하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낼 걸 각오하고 들어가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고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제도로 좀 투기가해지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조정대상 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법률 기준 자체가 좀 한번 싹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분양가 상한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고요. 분양 원가 공개에 관련된 이것도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들 간의 대부분의 공약이었는데, 결국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분양가 공개한다고 해놓고 SH 것도 공개를 못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또 반대쪽에서 규제 완화하면 부동산 폭등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 쏟아져. 중요하지 않아. 네. 결국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쪽의 의견들 자체가 저도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은 제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또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겠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만 가지고 투표를 하겠어요? 그죠. 대북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은 얘가 마음에 들고 이 점은 얘가 마음에 들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둘 중에 누굴 뽑을 거냐 셋 중에 누굴 뽑으냐 이 선택의 문제인 거니까. 맞아요. 네. 이 사람의 이 얘기 마음에 드는데 도저히 너는 이 흠 때문에 나는 못 뽑겠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선택은 유권자들이 각자 하시는 거고 네네. 그 결과에 따라 또 다음 5년은 같이 국민이 살아내야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그럼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한 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 의견들이 표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 또 다음 대통령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나오겠죠.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꼭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 항상 세상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파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쳤다가 막 가라앉았다가 하는 거고 그 파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나는 대응할 거냐를 고민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지. 물론 이제 누굴 대통령 만들겠다고 싸우는 네. 그 최전선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누가 됐든 나는 살아남으면 된다. 그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좋은 현명한 말씀이세요. A가 되면 A의 대응 방안으로, B가 되면 B의 대응 방향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딱 걸쳐가면서 잘 운신을 해야 됩니다.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파도 타기? 그러니까 파도도 잘 타야 되고, 항상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 가 있으면 안 돼. 몰빵 치면 안 돼.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몰빵 쳐서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마트에 가. 인생이 꼬꾸라져. 그래서 좀 이제, 그래야 될 시기도 있어. 몰빵 쳐야 될 시기도 있어. 그렇죠. 네. 있죠. 확실할 때. 네. 확실할 때라기보다는 가진 게 없을 때인 것 같아. 나는 그때였어. 나는 몰빵 쳤던 게 가진 게 왜냐하면 저 티끌모아 태산 이런 말 안 믿어. 티끌모아 티끌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배팅을 해야 될 때는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면 그러니까 인생이 운이지. 잘 되면 운이고 운이 저는 좋았던 편이고 이제 그만큼 대신 공부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았던 거지만, 또 그게 이제 반전이 돼서 엄청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죠.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겪고 나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겪고 나니까, 적당히 중간에서, 약간만, 조금만 먹어도 좋다. 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개편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다들 아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좀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 2구역. 이 일반 분양가 상한을 3.3제곱미터당 2천만 이게 얼마야 이거? 네, 2천만 6,112원으로 확정해서 조합 측에 통보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초 조합이 제출했던 금액보다 250만원가량 깎인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주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난 11월에 입주한 광명동 아크프레자이 위부가 12억 원대, 올해 3월에 입주한 철산동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15에서 16억 원 선으로 3.3제곱미터당 시세가 3,7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천만원대에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분양가가 진행이 되면 주변 시세 반값이 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시공사 입장에서 분양가가 낮아지면 수익성도 떨어지고요. 광명시가 지나치게 분양가를 후려쳤다며 조합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양가 갈등은 인근 곳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일반 분양만 5천 가구에 육박하는 둔촌주공 아파트, 서초구 방배 5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 아파트 등이 지자체가 정한 분양가 상한에 반발하면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자,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2만 7천여 가구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사 대책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정부 입장에서 분양가 문제가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지난 8일 날 지자체마다 들쑥들쑥한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그리고 근간 지진했던 재건축 사업에 숨통을 좀 틔워보자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규제로 완화했다기보다는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쟁점은 이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풀어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못 풀어주겠다. 더 옥죄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기조고요. 분양가를 묶어두면 반면에 또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또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분양가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 외에도 재건축에는 참 많은 규제들이 겹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만 좀 놓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른 분들은 지배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이제 광명 뉴타운의 첫 분양. 그러니까 기존에는 HUG가 분양가 규제하던 시절에 분양을 했었고요. 네네. 16 R구역에 했었고, 이제 요번에 그 이후에,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첫 분양인데, 그래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가, 되게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높았던 수도권 뉴타운이었어요. 맞아요. 해제된 곳들도 있지만 사업이 가고 있던 곳들도 많이 있어서 엄청나게 움직였고,
무슨 소리냐? 앞으로 지금 분양 나올 곳들이 많아요. 광명 뉴타운 안에. 네. 지금 이제 2구역 다음에 1구역, 뭐 4구역, 5구역, 11구역, 12구역 줄줄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네. 분양의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조합원들이 기대를 하고 넣었는데 깎여서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조합 내부에서는 이제 이 가격에 밀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합원들한테 네네. 일단 분양을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이제 좀 설문 보냈고 답변 온 거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분양가에는 못 낸다라고 싸워서 대표적으로 분양이 아직도 안 나오고 지금 골주 이만큼 올라갔지만 분양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가 둔촌중 아파트죠. 예. 거기도 결국은 요 금액이면 그 당시에 3천 얼마였나? 그 금액만 줘도 조합원 분양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왜 또 조합장 물러나라? 뭐 그러면서 이제 내분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HUG가 이 분양 가격을 그 금액에는 분양 승인을 못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늦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광명도 그런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자발적 후분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청약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면 2천만 원에 분양하면 이게 34평 아파트가 7억이란 얘기인데 네네. 2천이라고 하면 지금 주변에 12억 훨씬 좋은 입지에 약간 그러니까 뭐 훨씬이 아니라 아무튼 비슷한 같은 뉴타운 안에 있는 다른 위치의 아파트가 뭐 12억 13억 실거래가 되는 판에 이게 7억에 분양을 하는 게 많이 되냐. 좀 더, 야, 우리가 아무리 분양가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제값을 받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좀 추가 부담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땅주인들인데 조합원들은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분양가 내년에는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건물 가격도 바로 얼마에 할 거냐를 놓고 이제 보겠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버티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이 추진 주체 입장에서 뭘 또 따져야 되냐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공사비를 제때제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회사한테 못 주고 있던 돈에 대해서 이제 좀 배상을 해야 되는 이 비용이 더 클 거냐. 그러니까 늦게 분양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한 이자 더 붙는 게 더 클 거냐. 아니면 분양가 상승이 그거 이상으로 더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더 이득이니까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반영이 될 거고, 건설회사들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사실 조합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보통은 이제 공사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을 비싸게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원칙은 이제 더 많이 받아서 조합이 돈이 많으면 니네 특화해라 뭐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공사비를 더 받을 유인은 생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보면 공사비 돈 더 들었으니까 더 내라 해서 보통 그런 분쟁도 많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해서 비싸지면 건설회사 나쁠 건 없는데 조합이 돈이 많으면 이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돈이 망했어 그러면 달라고 해봐야 없잖아. 그렇죠. 야 이건 더 든 거니까 내놔 하면 싸우긴 하지.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선 야 잘 줘줬으니까 더 내놔 하면 그래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항상 있는데 이 지금 이제 그러나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돈을 받아가면서 사업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고, 제 생각인데, 네.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 우리 나눈 주제. 대선이었잖아요. 이게 대선이 내년 12월도 아니고 내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해 2022년 부동산 전망,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내년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 맞아요. 나도 이제 생각해보면 야 지금 전망한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든 윤석열이 대통령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거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질 텐데 지금 예상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완전 생각이 다른 두 집단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는데 그 방향에 따라 내년 향방은 많은 부분이 갈릴 수 있을 거다. 실제 이제 물건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 거냐에 대한 기준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도도 확 바뀔 수 있어. 왜? 너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확 바뀌었잖아. 그게 가능했잖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 그걸 봤잖아요. 네.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보면 이런 분양가를 선정하는 사업 시행 주체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일단 내년에 대선 후보 보고 네. 분양 어떻게 할지 우리 좀 일단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나는 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제도가 결국은 이 내용도 대선 끝나고 나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용 거부. 내년 3월 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겠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질질 끌고 하다가 대선 전국 되면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내년 봄 시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가 어떻게 될 거냐 시끌시끌하면서 가고 물건들은 좀 잠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 물건들도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렇죠. 요번에 했으면 밀어냈겠지만 아니면 이제 근데 이제 원하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돼서 더 강하게 나오면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해야지. 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야 기다리기 잘했어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네. 근데 당장 어떻게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찌라시는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좀 받아서 봤는데 뭐 1000명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600대 400이었대요. 600명이 그냥 분양하자. 400명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분양을 할 것 같지만 이 조합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답변한 건 아니고 400명도 극렬하게 반대할 수 있어서 그거는 반대가 만큼 많이 있다는 걸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고려하면 또 의견은 바뀔 수도 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직 나온 건 아니라 또 의견들은 조합원들 생각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돈 줄 테니 나가달라. 임대차법 두고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기싸움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여가 됐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세값이 급등한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의 2년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 시행쯤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우왕좌왕했다면 이제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해석하거나 대응하면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집주인은 5% 올리고 2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연 5%씩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법대로 하자.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까 집을 비우든 전세값을 올리든 결정해라.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이런 식의 내용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집주인들도 고민이 있어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전월세 값이 오르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2주택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에 복비,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조차도 흔하게 발생되는 일입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법이 없던 2019년 49건에 비해서 4배가량 늘어 154건의 지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월세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 차음 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 건수는 같은 기간 48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41건에 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2019년에는요, 4건에 불과했습니다. 12배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절벽 넘어 빙하기이고요. 거래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중개사무소에서도 지금 전세 거래를 거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대출 규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1주택자 실거주 등 실거주 의무 강화, 신규 아파트 입주 감소 등 전세 공급을 줄이는 변수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불안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전세값 안정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건설산업연구원도요, 이 임대차법 관련해서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고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은 제도 운영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분쟁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법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없고 월세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이 더욱 심화돼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고요. 시장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년 8월 전세 가격 폭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정부는 고가 전세 대출 금지라는 대안을 꺼내 들어놓은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전세 시장 관련된 불안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별별 수다에서 다룬 적은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또, 거래 자체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 시장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은? 근데 전세 가격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지금은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년에 전세 지금처럼 대출 규제하면 네. 어떨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당장 올해 그러니까 지금 다음 얘기 우리 오늘 있었나? 이따 있구나. 네네. 네. 이 종부세 올해 이제 좀 제대로 맞는 분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보고 하면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도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전세 올려주는 것도 돈이 있어야 올려주지. 그러니까 결국은 끌어낼 수 있는 여유자금, 임대보증금으로 더 낼 수 있는 여유자금도 이제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창구 역할, 고가 전세도 일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창구 역할을 해줬다고 하면 그게 막히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내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안 되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월세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결국은 그 얘기가밖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세의 비중,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얘기 이게 사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네. 이게 내년에 입주 물량 문제도 있고 여전히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건 아니라서. 네네. 그런데 지금 또 당장 이제 부동산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또 내년에는 잘 모르겠네요. 이 소리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네. 지금이 마치 시장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약간의 조정기를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고 8월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거네요. 이제 계약갱신 끝난 물량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려줘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분들은 맞아요. 이미 올라온 금액들을 감내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 거고. 당사자들은 그게 결국은 이사 가느니 결국은 매물들이 신규 임대 매물들은 매물의 어떤 이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2년짜리가 4년으로 이제 다 대부분 줄었기 때문에 신규 매물의 출회 자체는 적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아파트도 전세 매물 한 개도 없어요. 없어. 저희도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올려주는 금액들을 감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르고 안 오르고는 좀 모르겠는데 이미 지난 2년간 올려버린 가격들을 감내해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지옥이 열리는 거죠. 이게 떨어지는 건 쉽지가 않지. 어떻게 이분들은 대응해야 될 거냐. 그분들은 이제, 제가 별별 수다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아파트 전세 살다가 인근 지역의 빌라 전세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간 금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해서 더 내야 되는데,
또 지금 금리도 올라가니까 전환율도 높아지잖아. 맞아요. 이제 그걸 더 그만큼 부담하면서 버텨내야 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차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시든 힘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들 전세 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셔서, 사실 제 주변에도 이거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직. 진짜 살고 계신 깝깝해. 분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잠이 깨가지고, 악몽도 꾸고, 잠 깨, 그러면, 아이씨, 잠이 안 와가지고, 네. 스마트폰을 보다가, 늙었어. 온갖 걸 다 보다가, 네. 나중에 우리 아파트, 네. 가지고 있는 부동산 네. 가격도 본 거야. 오랜만에 본 거야. 네. 한 달도 넘게 만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매물 개수를 아는 거야. 근데, 정부 초기, 그러니까 2017년, 막, 이 정권 초기에, 얼마야? 한 7, 8억 하던 아파트가, 네. 지금 18억에서 한 20억 됐고요. 한 4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4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가 지금 9억에서 10억 됐어요. 그러니까 한 2배, 비율로 보면 비슷하죠. 근데 그게 다 부동산이니까 레버리지잖아. 전세가 껴있거나, 대출이 껴있었잖아.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으면, 비슷한 금액 또는 이제 약간 금액, 그 당시에 뭐 1억 투자했냐, 2억 투자했냐가, 하나는 10억이 오른 거고, 12억이 오른 거고, 하나는 10억에서 12억이 오른 거죠. 하나는 한 얼마야? 4억, 한 5억에서 6억이 오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 2억 투자가 7, 8억 먹었냐? 아니, 뭐 2억, 한 2, 3억이라고 치더라도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자산 격차. 그러니까 그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었다고 하면, 네. 그거 갖고 있었던 사람은 7억이 7억이 18억 냈으니까, 그리고 4억이 10억 된 거니까, 자산 격차가 10억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한 2억 있던 게, 10억하고, 그러니까 8억에서 10억으로 벌어난 거야. 근데, 그나마 1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 급등장에서 격차 이만큼. 사실 이제 7억이 18억 된 거 말고 그 위로 보면 그때 한 12억이 여긴 30억 됐거든. 그래서 여기는 더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쪽은 이만큼 이러면서 지금 자산 격차들이 다 이렇게 벌어졌거든. 그나마 근데 이걸 딱 보고서 느낀 게 그 시절에 전세에 있었던 분은 지난 5년간 주택을 타지 않았으면 올라간 전세로만 지금 있잖아. 자산 격차가 얼마 벌어진 거야. 그렇죠. 완전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와, 이번에 어떤 지난 몇 년간의 이 순간의 선택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 사회에서 내가 무슨 사람으로 서 있느냐에 대한 기준점들을 확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전세를 누가 살고 싶어서 살았냐. 나도 뭐 집을 사고 싶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전세를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부동산 이번에 상승장에서도 뭐 사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남 민심 형태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해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말 그대로 뭐 반전세 형태의 월세를 좀 내주든지 아니면 인근에 주거 이용을 좀 바꿔서 가든지 아니면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대로 네 이렇게 옮기든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선택하기 어려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1억도 안 되는 저가 아파트 집중 하셨던 부분들 집중 조사하겠답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저가 아파트 전체 거래량이 24만 6천 건이래요. 이 중에
법인 6,700여 개가 2만 1,000건, 즉 8.7%를 매수했고, 외지인이 5만 9천여 명이 8만 건, 32.7%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숫자죠. 계속 급격하게 법인의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요, 법인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 매도 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해서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마치 1억 안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1억 미만 아파트를 투자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건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이 조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거 완전 협박성 조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편법 중에 명의신탁 등이 없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장님도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조사 하겠대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해서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은 그렇죠. 벌하면 되는 거고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왜 굳이 발표까지 했을까? 이거 그냥 하면 되잖아. 하지 말란 소리지. 앞으로 잘 볼 테니까 네. 각오해. 니들 탈탈 털 거야. 조사할 거야. 그 얘기죠. 그렇죠. 네. 아니, 몰라요. 이 재산 행위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짤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되게 그런 세력들이 가서 기획으로 보통 이제 이런 주택들은 세력들이 들어가서 지역의 가격을 띄우거나 하는 그런 설거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지금은 다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지방까지도 지금 다 오르는 시장이었고 남아있는 규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규제 없는 쪽이 연이어서 오르는 어떤 그런 풍선 효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왔고 그걸 계속 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인지 투기인지 아무튼 하시려는 분들이 들어가면서 가고 있는 건데 하고 있는데 또 보겠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잘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걸리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하시는 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자, 다섯 번째. 엑시트까지 잘 하시면 돼요. 물려있지 말고. 이러다가 막판에 잘못 물려가지고 괜히 짤짤이 조심해서 잘 하라는 얘기가 걸린다 안 걸린다. 나중에 잘못된 거 걸려서 세금 토해내고 이런 것도 되게 당연히 뼈 아프시겠지만 제일 아픈 거는 이 자산 투자 시장에서 제일 아픈 거는 물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많이 한다 쳐봐요. 해서 벌면 돼. 근데 해서 물리고 손해보면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손해란 게 어딨냐. 그렇게 장이 좋을 때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위기 달라지면 또 지나와서 보면 아이고 뼈 아픈 기회비용 손실이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도 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제 경험을 보면 저는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엑시트가 항상 걱정이 정말 크더라고요. 어쨌든 임대를 하면 2년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4년을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엑시트 관련돼서 자신 없어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안 쳐다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엑시트를 왜 해?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나 돈이 없어. 네. 돈이 없어. 그냥 가라 엑시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법이긴 한데 농담이고요. 네. 원래 그런 이 상승장 초기엔 그런 농담도 있었는데 서울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개수를 늘려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 종부세 시대에 이제 이런 얘기는 못하지. 그러게 말이야. 못하는데 이제 다음 좀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개수를 그러니까 개수를 늘려간다가 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어떤 그런 건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잘 활용해 가면서 음. 이렇게 좋은 지역에 음.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들을. 근데 부동산 자산이 좀 요새 약간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요새 그 고민이 좀 저도 많습니다. 어제도 집사람이랑 한참. 왜냐하면 수익을 환원할 때 건물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너무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사도 너무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 돈을 이렇게 지금 돌리는 게 맞냐? 저금리가 앞으로 더 저금리가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맞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거든요. 똑같이 월세 200만 원 받던 건물이 옛날에는 4억, 5억이었다고 하면 지금 10억 됐거든요. 이게 딱 금리 반토막 나는 거에 준해서 담보가치도 올라가고 반대도 될 수 있다 얘기잖아. 월세가 쫓아 올라와 주지 않으면. 근데 월세라고 하는 게 주거용 부동산은 소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면 당연히 월세는 쫓아올 수 있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수준이 올라와 주니까 당연히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 온오프라인 어떤 이 유통의 변화,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못 쫓아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상가가 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어느 형태로 어떻게 대비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진입하기 적정한 시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고. 그만큼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끼워서 사야 되는데 금융비용은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당장 사면 내일부터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 때문에 망한 경우는 진짜 많이 봐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얘기가 계속 산으로 간다.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진짜 촉각을 채우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오늘 마지막 종부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닥쳤습니다. 자, 1주택 종부세도 월 60만원꼴, 정부에 월세 내고 사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파른 집값 인상, 현실화 명분의 공시가격 급등이 지금 재산세, 이번에 올라왔죠?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는 종부세 고지서가 이달 22일 정도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덕분에 1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대다수 1주택자는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이 작년보다 늘 전망이라고 해요. 자, 1주택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심각해졌습니다. 자,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 사이에서 세금 내다가 파산하겠다며 주택 매도를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살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내년 6월 1일 전에 여분의 집을 처분하면 내년 말 종부세 폭탄은 피할 수 있지만 차익 이상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자, 지난 몇 년간 종부세 인상분보다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경험으로 버티면 이긴다라는 인식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 2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죠. 반포자이하고 대구에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다면 2020년에 종부세,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2,992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8,542만 원으로 무려 5,550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다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의 종부세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다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1주택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물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팔 사람은 팔고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분하고 싶은데 최고 75%의 양도세 때문에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런 식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데요. 자, 종부세 관련된 얘기가 이제 22일 날 고지서가 발송되면 시장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부세?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에도 불구하고. 왜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왜요?
다주택자 매물도 나올 수가 있는 게 네. 양도소득세 세율은 차액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먹은 게 별로 없으면 나올 수 있어. 음. 야, 먹은 게 100만 원인데 세금 80% 내든 뭐 얼마든. 네. 100만 원이면 낼 것도 없지. 네. 그러니까 이 당장 내년에 내야 되는 세금은 말 그대로 내년에 올해 내야 되는 세금 올해 이제 계산 세금 고지서 받아보면 더 오를 거 기대하고 내년 내후년 버틸까 생각하다가 야 그냥 이거 내년에 세금 더 내느니 더 기대하는 거 빼고 하나 팔릴 수 있는 거 팔자 하면서 하나를 엑시트하는 그런 물건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이 크지 않은 사람들. 차익이 너무 커서 못 팔겠다는 분들은 못 파는 거지만 그렇죠. 예, 차익이 크지 않은 분들은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뭐 갈아타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던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일부의 매물들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요번 올해 종부세 증액부는 진짜 무서운 뺨싸대기가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런 겁주기가 아니라 계산들 시뮬레이션들 얼추들 해보셨겠지만 내셔야 될 분들은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그냥 받아보면 알라.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낸 거보다 올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계산 안 해봤는데 줄어들거나 비슷하거나 뭐 아무튼 그런데 더 늘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그거는 뭐 감내할 수 있는 범위니까. 아마 대비를 안 했으면 훨씬 이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올해는 이제 대비도 안 되지. 증여로 도망가거나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예, 이제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심화됐냐면 작년에 이제 710 대책이었네. 대책이 나오면서 작년 여름에 대책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2배로 늘렸습니다. 2배씩 늘어났어요. 0.62, 1.2, 뭐 1.12, 2.2 이런 식으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세액 자체가 2배가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원래 이 보유세는 뭐가 있냐면 전년도에 냈었던 보유세에서 내년에 아무리 세금이 늘어나도 얼마 금액은 넘지 못하게끔 상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올해 100만 원 냈는데 내년에 1000만 원. 야, 그거 어떻게 감당해? 야, 그 죽으란 소리지. 이런 규제 때문에 올해 100만 원,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낸 거에 아무리 많아도 뭐 10%를 못 넘어. 1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10만 원 냈으면 그 다음에 10%, 뭐 121만 원. 이런 식으로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작년에 마찬가지로 실용 때 바뀐 게 뭐냐면 300%까지 아마 확대를 했을 거예요. 네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항상 막 이렇게 보고 까먹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300%면 세율이 2배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시가격도 올랐잖아요. 그 두 개를 그대로 반영해도 300%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소위 말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30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공시가격 상승분이 컸고 다주택이었던 사람은 양싸대기를 다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맞아보고 나면 멘탈이 탁탁 털리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못 내면 우리가 이거 작년에 여름에 한창 이거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콤보로 올 거라고. 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팔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결국은 공매 국세 안 냈다라고 해서 공매 들어가고 공매 처분돼서 팔렸더니 양도세 중과 맞아가지고 탈탈탈탈 다 털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할 거다. 그런 얘기 작년 여름에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겨울에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종부세를 억대로 두들겨 맞았는데 낼 돈이 없어.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매 처분 돼가지고 팔았더니 네. 공매도 판 거야. 양도세 이 꼴이 나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강력한 종부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얼마나 유지될 거냐, 이 기한이 얼마냐,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내년에 바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까 우리 첫머리에서 얘기했던 내용에서도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책, 두 대선 후보의 정책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변수는 또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내년에는 또 생각해 봐야 될 화두고. 그러니까 결국 대응이란 얘기예요. 올해는 작년에 대응한 거 가지고 이제 세금 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3가지 생각을 사실 했어요. 첫 번째는, 정부는 사실 올해 12월을 오랜 기간 참고 기다렸다.
네,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말 안 들었지. 그래 이번 두고 봐.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거. 이게 효과가 팍 직방으로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딱 홍남기 경제수가 나와서 종부세의 여파로 매물이 시장은 급격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막 그런 얘기 되게 하고 싶겠지. 맞아. 하면 이게 또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순간 이 순간을 기다려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증여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증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증여 상담은 들어요. 내년 5월에 해야지.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니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그렇죠. 내년 3월에 선거 보시고 그렇죠. 4월 달에 가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그 얘기였어. 네. 이미 끝났다 이거. 끝났고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나온 고지서 금액을 어떻게 낼 거냐.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다. 자, 지금 지금은 그래도 당장 분납도 해주고 나눠서 내년에 이게 올해 거는 종부세는 분납돼요. 6개월 분납. 많이 내봐서 알아요. 그렇군요. 네. 6개월 분납되는 거는 얼마 전에 알았고. 왜냐하면 금액이 작으면 분납이 안 돼. 네, 많이 내니까 분납도 해주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내년 6월 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변수들이 있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선 같은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별 수다 또 쭉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네. 오늘은 제가 좀 선을 지키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잘 지키셨어요? 평상시보다. 네. 선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아주 침착하게 오늘 멋있는 방송이셨습니다. 그러네. 이제 그 얘기도 해야지. 뭐야? 별별 수다 이제. 네네네. 이 별별 수다가 지금 2017년 상반기 한 2월 3월 그랬어요? 그때부터 했어요. 17, 18, 19, 20, 21. 우리 만 5년 했네요. 오! 네, 오래 했어. 진짜 오래 했다, 진짜. 이제 뭐 12월 달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쉬고 1월 달에 다시 시작한 적도 있고 막 그러긴 했는데. 맞아. 별별 수다는 제가 올해까지만 하자. 올 연말까지만 하자. 제가 계속. 맞아요. 그렇게 계속 한 번씩 말씀을 얘기하셨죠. 던졌었거든요. 맞아요. 뭐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 같아서. 이제 12월.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마다 라이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12월 중에 며칠이 12월 말까지 꽉 채워서 하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네.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네, 그렇게 네. 하고 아마 중순 정도나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되면 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만 5년 대단하다 진짜. 와, 그 우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 5년 동안 봤다는 거의 거예요. 뵀으니까. 와, 참 그러네. 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저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거 안 뜨느냐? 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그러게요. 건데.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이제 오늘 끝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막 원래 대선 정책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끝을 앞둔다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오늘 이 주제도 그래 얘기해요. 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2월 네. 앞으로 한 그러면 서너 번 정도는 음. 더 인사드리고 뵐 것 같은데 마무리할 때 그렇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영을 준비하고 있다. 네, 종영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급작스럽게 결정한 건 아니고 제 대여섯 달은 말씀드린 지 그렇죠. 네, 한 서너 달 됐나?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